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방미 마지막 날이죠. 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에서 열린 선박 명명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 부활의 보탬이 될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워싱턴 프레스센터 인근입니다. 네, 방미 마지막 날인데요.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에서 한미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 한미 조선협력의 상징인 필리 조선소를 찾아 새로 건조한 선박 명명식에 참석했는데요. 선박 이름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입니다. 지난해 12월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 측은 3억 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해양청으로부터 5척의 국가안보 다목적선 건조를 의뢰받았고 이 가운데 하나가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이제 미국의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새로운 출항이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을 써내려가는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한미가 힘을 모아 마스가 기적을 현실로 빚어내자고도 강조했는데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의미의 마스가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주요 지렛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자국 조선업 부흥을 거듭 요청한 만큼 이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 방문으로 이에 부응하며 강한 협력 의지를 다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 첫 일정으로는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등이 안장된 우리 국립현충원격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묘지 앞 무명용사탑에 헌화하며 추모의 뜻을 나타냈고 참배 뒤 국립묘지 전시실 등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소 시찰 일정을 끝으로 3박 6일간의 숨가빴던 방일 방미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무역국과의 관세 합의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과 인도, 중국 같은 주요국들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종일관 대미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We have the greatest amount of energy in the world, and we're dealing with South Korea, as you know, in Alaska, and we're going to be making a deal, a joint venture with South Korea. 이에 대한항공 70조 원, 현대자동차 36조 원, 하나오션 1조 원 등 우리 기업들은 20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시장 개방까지 요구하며 또 관세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외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규제를 도입한 국가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디지털 규제가 미국에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해 왔던 만큼 한국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규제는 고유의 권리라고 반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체결하더라도 추가 관세 압박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미국과 무역 합의 때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의를 통해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을 자국에 유리하게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국도 무역 관련 최고위급 인사를 미국에 파견해 무역 협상을 재개하고 20%에 달하는 펜타닐 관련 대중 관세 철회와 미국산 대두 수입 문제 논의에 나섭니다. 50%의 높은 관세에 고심 중인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로비 업체를 고용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주도 아래 우리 기업들이 원팀이 돼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협상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의 무역 합의를 둘러싼 논란을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무역 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나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뭔가 추가로 한 게 아니라 그저 합의를 지킨 것이라면서 한국이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고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합의한 양국 무역 협상에 남아있던 쟁점을 미국 측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방조한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30분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해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서 수사합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40일 만입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이 교단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권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은 결백하다며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의 중요한 축입니다. 윤영호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권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의 무더기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겁니다.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국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특검은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영호 씨는 전성배 씨에게 통일교 인사가 총선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김건희 씨 조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오늘 논의합니다. 엄청난 과징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지난해 카카오의 오픈 채팅 이용자 정보 유출 사례를 바탕으로 SK 이번 징계 결과를 예상해봤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피해 관련 최종 처분 수위를 결정할 전체 회의를 엽니다. 지난 4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에 나오는 조치로 통신사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징계 수위는 지난해 카카오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오픈 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보이로부터 받은 징계는 과징금 151억 원과 과태료 78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개보이가 카카오에 중징계를 내린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전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이용자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둘째,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신고와 피해자 통지가 늦었다는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가 징계의 수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카카오 등 과거 사례보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민감도가 높고 규모도 훨씬 커
과징금이 더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뭐 LG U+라든가 KT 이제 사건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인 정황이 있고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피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무선 통신 사업이며 2024년 기준 연 매출액은 약 12조 7,700억 원입니다. 이 매출액에 상한선 3%를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 예상치는 약 3,831억 원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 측에서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개보위가 어떤 세부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과징금 규모를 어느 선에서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러시아가 점령지를 확대하면서 동남부 지역까지 진입했음을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시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안전보장 노력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드넓은 벌판 사이에서 군인 2명이 러시아 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의 한 마을을 점령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와 다른 새로운 곳으로 우크라이나 광업과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러시아가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26일 그동안 부인해왔던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에 러시아군이 진입한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이 지역에 진격했으며 여전히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토니 라다킨 영국군 합참의장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우디 등 걸프 국가들과 유럽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하는 등 종전 협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Зараз на тижні будуть контакти з Туреччиною, будуть контакти з країнами Затоки, з країнами Європи, які можуть бути майданчиками для розмови з росіянами.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보장을 위해 정보자산과 대공방어자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유럽 군대 배치를 전제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감시, 정찰, 지휘통제, 대공방어자산 등 전략적 지원 요소를 제공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미국도 관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김지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합의가 안 될 경우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쟁 종식을 원한다며 우리에겐 경제 제재 조치가 있으며 세계대전으로 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약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경제전쟁이 되게 하자며 경제전쟁은 나쁠 것이고 러시아에 나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서 초대형 모래폭풍으로 정전이 잇따르고 공항도 마비가 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모래폭풍과 함께 뇌우까지 몰아쳐서 영화 속 한 장면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모래먼지가 순식간에 건물을 향해 들이닥칩니다. 공항은 활주로를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 역시 시야가 가로막혀 아수라장입니다. And can't see anything. We're in the middle of the haboob. We're in our car. 높이 수십 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모래폭풍 하부브. 한여름 불청객이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38도를 넘는 고온과 극도로 건조한 날씨에 강한 계절풍이 만나 생긴 현상입니다. 모래 폭풍의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주민들은 미처 피할 tum도 없었습니다. Look at this thing. They just got the warning like 10 minutes ago. 모래 폭풍이 지나간 뒤에는 번개와 비바람이 이어졌습니다. Hearing the trees crack and stuff, this one felt like it was fast but devastating at the same time. 한때 시속 113km에 이르는 돌풍이 몰아치면서 국제공항 터미널 지붕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항공기 이착륙도 1시간 동안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닉스 일대 15,000여 가구가 정전으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경제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경제 측면의 성과와 과제,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선방했다, 최악은 피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짜서 첫 단추를 잘 꿰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교적이라든지 정치적 이런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 경제에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총평은 사실 학점으로 치면 미국 대학에서도 인컴플릿이라는 I 학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결과물이라든지 리포트를 내기 전까지는 학점 부여를 뒤로 미루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학점으로 치면 I 학점을 줄 만하다, 인컴플릿 학점을 줄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난번에 관세 협상 이후로 우리가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농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 가지고 미국은 전면 개방했다, 한국은 쌀 시장과 쇠고기 시장을 지켰다라고 주장하고 3,500억 불 투자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한다고 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양국이 구두 합의다 보니까 의견이 갈리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것을 문서화해서 공식적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거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라든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조인트 벤처로 투자를 하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넘기라든지 이런 의외의 청구서가 추가로 날아들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학점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 I 학점을 주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원하는 거는 더 늘어났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라든지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으로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했어요. 이번 회담이라든지 전반적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마스가, 그러니까 조선업이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선업이 역할을 하는 배경은 뭐로 봐야 됩니까? 예, 미국의 그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재건하겠다라는 예. 그 경제적 목표가 있었는데 조선업을 재건시켜 줌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안보적인 또 목표를 충족시켜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그 해군력 확장을 통해서 중국이 남중국해라든지 이런 곳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항행의 자유, 자유롭게 이 배를 이용해서 무역품을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갖다가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해군력을 강화하고 해군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를 위한 조선업의 기술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조선업을 재건함으로써 해군력을 강화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적 측면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뭐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미국 언론에서도 한국이 가진 유일한 협상력이 큰 지렛대가 조선업에서의 협력이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국의 조선업 기반이 지금 평가하자면 굉장히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와 협력을 한다고 해서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뭐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의 조선업은 작년 기준으로 민간 선박 건조량 비중으로 봤을 때 점유율이 0.1%에 불과합니다. 근데 중국은 53%, 그 다음에 한국인데 한국이 29%거든요. 그래서 중국과는 지금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협력 파트너로는 거의 한국이 유일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선업을 갖다가 단기간에 현대화시키고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마스가 프로젝트는 결국 장기적인 프로젝트고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현대화하는 중에는요, 미국의 군함이나 뭐 함정들의 유지 보수, 선박들의 유지 보수는 국내에 있는 조선소에서,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서 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관련법, 존스법 같은 이런 조선 사업에서 규제가 있는 법을 갖다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미국의 조선 역량이 조선소가 현대화가 되면 그때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미국의 조선업 인력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조선업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한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협력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할 점은 사실 우리 조선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좀 미국에 의해서 순식간에 따라잡힐 수 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HD 현대는 오르고 HD 현대중공업은 급락하고 하나오션 급락하고 삼성중공업은 오르고 어떻게 좀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 반응을 말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노란봉투법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원전 한번 살펴볼까요?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말하는 건데 이 SMR을 중심으로 하는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속도를 낼 전망 이런 것들이 제기가 돼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관련 업계에도 희소식이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AI 산업이 앞으로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AI 산업에서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것은 대형 원전과 다르게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대형 원전은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동해안의 해안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소형 모듈 원전은 내륙에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내륙에 만드는 데이터 센터 근처에 소형 모듈 원전을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탈탄소에 의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그냥 가장 값싸게 탄소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 역시 소형 모듈 원전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저소득 국가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서 소형 모듈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이 커져서 관련 분야의 그 잠재력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한국 수력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의 원전 설계업체인 엑스에너지, 그다음에 아마존 웹서비스와 MOU를 체결을 해서 소형 모듈 원전에 관련해 가지고 시장 확대 협력도 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 AI 캠퍼스 이것은 첨단 에너지 복합센터 건설 산업인데 거기에 SMR 제작 협력을 하겠다는 MOU 체결하는 등 여러 가지 SMR 분야에서 협력 관련된 MOU를 체결한 것은 상당히 한국 원전 산업에서도 희소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약도 있었고 MOU 양해각서 체결도 있었는데 어제 원전 대표주들을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4% 빠졌고요. 현대건설도 4%, 한국전력은 3.4% 다 급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실망을 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건 또 왜 이러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제 주식 상황, 시장 상황을 보면요. 코스피 자체가 일단 0.9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마다 희비가 갈렸는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 원전주는 하락을 하고 반면에 강관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관광이요? 강관이요. 강관이요? 파이프를 만드는 그런 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정상회담의 결과가 사실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을 한 것처럼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부족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6,800억 원, 그다음에 2,600억 원을 각각 순매도를 함으로써 코스피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원전주하고 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MOU만 체결했지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호재로 이끌었던 재료는 이미 소멸이 됐고 사실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유일하게 상승을 했던 강관주는 이제 하이스틸이나 넥스틸 같은 데인데요. 이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청구서인 알래스카 LNG 사업에 한국이 조인트 벤처로 참여를 해라. 이러니까 이게 강관, 파이프라인으로 가스관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미 협력 카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갈 때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 굉장히 많이 들고 나갔거든요.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 항공 분야에서는 일단 대한항공이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100세대를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예, 이것은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로 단일 계약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총 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잉사로부터 보잉기 103대를 신규 도입을 할 뿐만 아니라 GE 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구매 및 엔진 정비 서비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대미 투자, 지난해 이미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한 거에 이어서 추가로 70조 원의 대미 투자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 큰 힘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해서 국적항공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적항공사로서 큰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요. 궁금한 점이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가 하도 저렇게 압박을 하니까 보잉 쪽에 주문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잇따라서 하고 있어요. 거의 20년치 주문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보잉이 이거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그 좋은 지적인데요. 예, 사실은 그 주문이 많이 쌓이면 미국의 상황에서도 그 많은 주문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납품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미국에 7조 원 규모의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올해부터 4년간 기존의 미국의 2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 26일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는 원래 210억 달러, 그래서 21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늘렸습니다. 투자 규모를.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준비한 카드로 보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자동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거, 미국 현지 공장에서.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실 미국이 인건비도 비싸고요. 갈수록 노동력도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줄어드는 인구, 노동력을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도 이러한 전략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봇 공장 신설하고 미국에 이미 인수했던 휴머노이드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등 로봇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차세대 인공지능 관련해가지고도 미국 기업과 엔비디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자율주행 부분에도 투자를 하겠다 해서 구글 자율주행 기업 웨이모와도 협력을 강화해서 자율주행 택시까지 이제 제작한 차량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역시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별로 어떤 희비가 많이 엇갈렸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부품주라든지 이쪽은 또 각광을 받기도 했으니까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 입맛에 맞게 투자 우리 선물 보따리도 주긴 했는데, 자, 우리가 국내에 투자해야 될 게 다 미국으로 간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결국에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고용도 줄어들 것이고, 이게 안 그래도 올해 내년 다 저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국내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우려는 없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끊임없이 지적하는 국내 산업 공동화, 그다음에 국내 잠재 성장률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규모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번에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발표한 것은 기존의 관세 협상 때 발표했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별개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개를 합치면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발표가 된 것인데요. 예. 이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상당히 많은 그렇네요. 투자를 한 것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일본과 비교를 하면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GDP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0억 달러, 그다음에 예산안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년 예산을 봤을 때는 3,100억 달러가 일본과 비례해서는 적절한 대미 투자 규모였는데 이번에 1,500달러가 지난 3,500억 달러에 더해짐으로써 5천억 달러라는 투자는 사실은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투자거든요. 거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관세 장벽을 높이니까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자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부속품 같은 중간재를 한국에서 불가피하게 수출을 했거든요. 그 결과 미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 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났고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 때 관세 협상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설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였습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수출해서 무역 수지 흑자가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에서 전혀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늘어난 대미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예처럼 모든 공급망, 관련 산업의 공급망, 중간재부터 제철부터 해서 자동차 완성까지 모든 공급망을 전체가 다 미국으로 가는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일자리도 사라지고 국내의 자본 수준도 낮아져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어제 또 정상회담 열린 직후에 라운드 테이블 자리가 마련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과 젠스낭의 포옹이 또 그 장면이 화제가 돼서 또 떠다니기도 하던데 SK 최태원 회장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AI 관련돼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HBM4를 갖다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HBM4가 지금 납품을 위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테스트 품질 검사를 마치고요. 올해 빠르면 4분기부터 납품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HBM4 샘플을 보내고 엔비디아에서 퀄 테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어제 있어서는 AI 산업에서의 협력을 논의하고 이 HBM4 관련해서 납품, 공급을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양사들이 논의를 했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은 결코 엔비디아에 좋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거론됐던 사업 중에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알래스카 LNG 사업. 이거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과 일본을 꼭 집어서 저 나라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거면은 미국 친구들이 자기들이 했겠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도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 추가 청구서가 들어온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협상 전략, 그래서 목표를 높게 잡고 또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가라.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겠다라는 이런 투자 전략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트럼프 대통령 수건 사업으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높은 사업 불확실성, 그다음에 미국의 환경보호 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이 흔들리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조차 투자를 포기했던 그런 불확실성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은 초기에만 64조 원에 달하는 산업 비용, 1,300여 킬로의 가스관을 알래스카 북쪽에서 남쪽까지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 비용 64조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섣불리 참여하기 어려운 사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여기 알래스카에서 앞으로 생산되는 LNG 구매를 장기적으로 뭐 상당 기간 하겠다라는 구매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부담으로만 작용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정상회담에서 좀 이 부분이 논의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 좀 확실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았겠다 했던 부분이 농산물 개방 이야기였는데 이 부분은 또 빠졌더라고요. 예. 앞으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야 좀 해소가 될까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협상을 해나가야 될까요? 예, 불확실성 사실 정상 간의 회담을 원래 하기 전에는 실무자 간의 회담을 해서 합의문에 얼개가 짜여져 있고 마지막에 몇 가지 디테일만 수정을 해서 정상회담 끝에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되는 이런 게 전형적인 정상회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동 합의문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경제 분야에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양쪽 실무진 간에 지속적으로 합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합의 사항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해결되길 기대했던 그 농산물 시장에 대해서 양국이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달랐던 점, 그다음에 미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어디에 할지, 투자의 수익을 90%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상가상으로 뭐 자동차 관세도 10%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는데 아직 인하되지는 않고 있는데 인하 시점도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강 관세도 우리가 50%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의 현지 생산 시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서 일정 부분 쿼터를 할당받아서 거기에 관세를 좀 깎아주는 그런 영국식의 협상을 좀 원했는데 그것도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고 그다음에 디지털 분야의 비관세 장벽에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히려 디지털 규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변수,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게 이번에 그래도 삼성전자 지분 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반도체 관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반도체 품목 관세 발표가 상당히 임박해 있고요. 사전의 말로는 미국의 트럼프 임기 중에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면세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반도체 품목 관세 할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 차원으로 이번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기존에 투자했던 것 외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을 갖다 공식적으로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반도체 품목 관세의 행정명령에서 추가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보이고요.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도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CSIS 연설을 통해서도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제스처를 먼저 보임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이제 트럼프의 그동안의 협상 과정을 보면 이미 얻어낸 것은 얻어낸 거고 더 얻어내기 위해서 다른 조건을 내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반도체랑 의약품 품목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첫 단추를 잘 깨긴 했는데요. 그래도 해결한 숙제는 많지는 않은 셈이 됐습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 더 시급한 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안개가 낀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와 충청, 호남과 영남 곳곳에 복사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지난 밤 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만들어진 건데요.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청주와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가 내려져 있어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그치자마자 날이 또다시 무더워지더라고요. 오늘 더위는 어떨까요?
네, 우선 지난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곳곳에서 열대야가 일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33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 청주 24.6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남부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동 33도, 광주와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방은 태백과 울진이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영동 지방은 오후까지, 경북 북동부는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충북 북부와 경남 내륙,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금요일인 모레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한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서서히 거치겠지만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햇볕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27일 YTN 뉴스케어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